제1회 대전 평생교육 정책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희망 미래를 열어가는 평생교육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평생교육 정책 세미나의 사회를 맡은 대전 평생교육진흥원 정책연구부장 김미영입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귀중한 시간을 내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평생교육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평생교육 정책 세미나는 지난 10년간 국내 평생교육을 돌아보고 현재의 흐름을 살펴본 후 미래를 설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기획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평생교육 정책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자리에 계신 참석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정면에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이하 국민을 위한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참석자 여러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 드릴 때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먼저 오늘 기조 강연을 해 주실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이시며 전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신 김신일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주제 발표를 해주실 방송통신대학교 교수님이시며 현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윤여각 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두 번째 주제 발표를 해주실 공주대학교 양명찬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토론자 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서 좌장을 맡아 진행해 주실 텐데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초대 원장을 역임하신 국민대학교 박인주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서울대학교 강대중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강영희 전 대전사회적자원지원센터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정표 백석대학교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홍숙희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교육지원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지금 토론자분께서 이희수 교수님과 이희수 교수님 지금 들어오십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 정책 세미나를 주최하신 대전평생교육진흥원 금홍섭 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대전광역시 기획조정실장님 이태구 실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이 외에도 전국 각지에서 평생교육을 사랑하시는 귀한 분들이 많이 참석하셨으나 시간 관계상 일일이 소개해드리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홍섭 대전평생교육진흥원 원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금방 소개받은 대전평생교육진흥원 원장 맡고 있는 금홍섭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많이 오실 거라고 알고는 있었지만 막상 이렇게 뒤에 또 자리가 부족해서 저렇게 서 계시니까 준비하는 입장에서 안타깝습니다. 송구스럽습니다. 이렇게 넘쳐날 것 같으면 차라리 강당에서 할 걸, 강당이 좀 비어 보이지 않을까 해서 여기서 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내렸었는데 좀 불편하시더라도 좀 참고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에서 소개하신 분들은 주제 발제 그리고 오늘 주관 주최 또 축사해 주기 위해서 오신 분들 소개드렸고요. 제가 또 담당한 분들이 몇 분 더 계셔서 소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평생교육진흥원 우리 이준 원장님 최근에 자주 오셔요.
예. 울산 평생교육진흥원 신기왕 부원장님, 네, 감사합니다. 강주 평생교육진흥원 이계훈 원장님, 지난주도 오시고 오늘 또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밭대학교 평생교육원 임재학 원장님 오셨나요? 아, 예, 감사합니다. 아까 안 보이셔서. 예.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진흥원 홍숙희 팀장님, 교육학 박사님. 아, 예, 그래요. 예, 감사합니다. 이외에도 우리 전국의 진흥원에서도 상당히 많이 오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오신 분들 중에 대전에서 이렇게 이 행사를 알고 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아마 절반 정도는 아마 다른 지역에서 이렇게 오늘 행사 관심 갖고 이렇게 참석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진흥원 좀 소개하면 저희 대전평생교육진흥원은 2011년도에 재단법인으로 전국에서 처음으로 만들었고요. 현재 이 공간 포함해서 강의실이 한 80여 개 정도 됩니다. 1년에 3,900강좌가 개설이 되어 있고요. 한 6만 9천 명의 대전 시민들이 이 학습 공간에서 평생교육의 기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적으로는 상당히 성공했지만 우리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걱정하시는 것처럼 질적인 변화를 위해서 최근에 많은 논의들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도 어떻게 보면 최근에 개헌 및 지방자치선거를 앞두고 우리 평생교육이 어떻게 가야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전문가분들 모시고 이야기 듣는 자리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귀한 시간 마련됐으니까 다들 흡족해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평생교육에 더 나래를 펴는 그런 2018년도가 되기를 기대하고 저도 나름 원장으로서 열심히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신 분들 모두 열렬히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 분 더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막 도착하셨는데요. 제2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을 역임하신 아주대학교 최원실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이창기 한국평생교육총연합회 회장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전국의 우리 평생교육 동지 여러분, 대한민국의 평생교육 특별시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를 만들어주신 대전평생교육진흥원의 금홍석 원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바쁜 시정에도 이 자리에 와 축사를 해주시는 우리 이태구 교육정실장님 고맙습니다. 김실 전 부총리를 비롯한 발제, 토론, 좌장 다 소개해드렸기 때문에 우리 한평년의 고문들을 몇 분 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경북대 명예교수 쓰신 이옥분 고문님 잠깐 일하시죠.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김남선 우리 대구대 교수님이십니다. 우리 고문이십니다. 네. 정찬남 우리 고문님 잠깐 인하시죠. 문예회 회장도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용현 고문님 오셨죠? 아직 도착 안 하셨습니까? 네, 오시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전시가 대한민국의 평생교육 특별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2001년도에 전국 최초로 유성구가 평사도시로 지정되었고 꺼져가던 전국 축제를 2003년에 저희 엑스포 과학공원에서 15만 명이 참여해서 전국 평산축제를 꽃피웠습니다. 그리고 2007년 평생교육법 전부 개정 과정에서도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이 앞장섰고 또 대덕구가 평산도시로 지정되면서 최우수 도시로 2번이나 수상을 했습니다. 그 뒤에 이제 동구, 서구가 다 평산도시가 됐습니다. 또 2011년에는 바로 이 대전 평생진흥원을 전국 최초로 독립된 법인으로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2012년에 전국 축제를 박람회로 바꾸면서 제1회 대한민국 평상학습 박람회를 다른 곳이 아닌 바로 대전에서 치러냈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 대전은 평생교육의 그러면 산실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가 평생교육 특별시다. 금홍석 원장이 새로 맡으면서 힘이 주도하는 대전의 평생교육을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크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한평년은 42년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1976년에 한국사회교육회로 출발해서
오늘 알고 있는데 우리 사교협회가 그 당시 소유되어 있는 문외, 비문외자들, 여성들, 학교 밖 청소년들 교육활동을 도와주면서 입법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1980년에 헌법에 국가가 평생교육을 진흥해야 된다는 조항을 삽입할 수 있도록 노력을 했고, 사회교육법, 평생교육법, 학점은행 인정법 모든 것들을 다 우리 한평년이 해냈습니다. 그리고 2007년 전부 개정을 통해서 바로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또 우리 지역진흥원들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양쪽으로는 평생교육 확대해졌지만은 여러 가지 미비한 부분이 많습니다. 우선 예산만 따져도 직업능력 예산까지 포함해서 교육부에서 0.9%뿐이 안 됩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수치죠. 그리고 평생교육사 이 자리에 많이 계시는데 아직도 신분이 불안합니다. 임기제 비정규직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한평년이 앞으로 더 큰 노력을 할 것입니다. 어쨌든 지금 제4차 산업혁명 시대, 100세 시대 또는 위험사회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면서 평생학습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로만 강조되고 그 실체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한국평생교육총연합회 또 여러분과 함께 우리 새로운 정부에서 새로운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 되신 윤여각 원장님과 함께 더불어서 우리 평생교육 지평을 새롭게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후원해 주시고 우리 한국평생교육총연합회가 대한민국이 정말 최고의 선유국이 될 수 있는 평생교육의 선유국이 될 수 있는 그런 밑받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방 늦게 오셨는데 김용현 고모님 금방 오셨죠? 잠깐 일어나시죠. 네, 소개를 우리 고모님이십니다. 네, 네 끝으로 토인비 그리고 많은 학자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21세기 문맹자는 cannot learn, 배울 수 없는 사람, 그리고 cannot unlearn, 배운 것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cannot relearn, 다시 배울 수 없는 사람. 그래서 21세기에 문맹을 퇴치하기 위해서 우리 새롭게 배우고 또 가지고 있는 것들을 버리고 또 다시 교육받는 그런 평생학습 시대를 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택구 대전광역시 기획조정실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까 앞에서 우리 이창기 교수님께서 우리 시의 그 평생교육의 흐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쭉 말씀을 다 해주셨습니다. 전에 대전발전연구원장 하실 때도 느꼈지만 말씀을 워낙 잘하시기 때문에 뒤에서 인사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부담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먼저 오늘 그 전국에서 아까 소개 말씀 계셨습니다마는 전국에서 많이들 와주셨습니다. 저도 해외 출장 갔다 어제 막 왔는데 우리 금홍섭 원장님이 전화를 주시더라고요. 오늘 꼭 와달라고 그랬는데 와서 보니까 정말 꼭 왔어야 되는 자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시장님이 안 계셔서 부시장님이나 저하고 같이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데요. 어쨌든 그런 부분은 뭐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전국적 규모의 세미나를 자리를 만들어 주신 우리 금홍섭 원장님께 감사드리고 좋은 말씀해 주신 우리 이창기 회장님 그리고 기조 강연을 해주실 김신일 전 부총리님 또 주제 발표와 토론을 해주신 많은 그 각 분야의 석학님들 다시 한번 우리 평생학습도시 대전의 방문을 환영드리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아까 이창기 교수님 말씀해 주셨지만은 저희가 대전시 하면은 그 과학기술도시 또 4차 산업혁명의 특별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사실 평생학습도시로서 자리매김을 오래전부터 해오고 있습니다. 시민대학도 만들었고 시민대학은 뭐 그 규모가 조금 조정이 됐습니다만은 지금도 우리 대전 시민들이 굉장히 사랑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배달 강좌제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 평생학습의 그런 혜택을 계층 간 또는 지역 간의 어떤 불균형이나 이런 것들을 좀 줄이면서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평생 교육으로 행복한 대전 시민이다 이런 비전을 지금 우리 평생교육진흥원이 내세우고 있는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 사실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잘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만 하면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해 주셨지만은 지금 지식 기반 사회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또 특히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앞에서 배웠던 지식들이 과연 얼마나 이걸 써먹을 수 있을지 그런 것이 의문이 가는 그런 시대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생교육의 중요성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평생교육진흥원 우리 금홍섭 원장님 오신 이후에 더욱더 활력을 가지고 움직이시는데 앞으로 우리 평생교육진흥원뿐 아니라 각 자치구 그리고 여러 유관기관, 교육청 이런 각 기관들과 협력하면서 이 평생교육 도시로서의 위치를 더욱 확고히 하지 않겠나 이렇게 기대를 갖습니다. 앞에서 이창기 원장님께서 좋은 비유를 해주셨는데 제가 공부를 했던 분야가 혁신입니다. 근데 혁신의 원천이 뭐냐 이게 궁금했는데 책에 보니까 인터액티브 러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호작용적인 학습이라고 그러는데 혁신이 학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구나. 근데 그 앞에 상호작용적인 학습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로 같이 상호작용을 해가면서 그 과정에서 배우는 것이지 교과서에서 또 학교에서 뭐 어디서 그냥 일률적으로 배운 것들이 혁신을 일으키는 학습은 아닐 것이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런 평생교육의 거점기관인 진흥원이 중심이 돼서 여러 다양한 기관들과 상호작용하면서 평생학습을 잘 이끌어 가시리라 믿겠습니다. 오늘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로 대전이 우리 이 세미나 자체가 첫 세미나라고 들었는데요. 앞으로도 평생학습도시로서 두각을 나타내면서 전국의 평생학습을 리딩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뒤에서 우리 금홍섭 원장님 열심히 서포트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기조 강연이 있겠습니다. 김신일 전 교육부총리님께서 한국 평생교육의 과거와 미래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중요하고 의미 있는 자리에 제가 기조 강연자로 초청을 받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를 나누시게 돼서 대단히 영광스럽습니다. 한 30분간 여러분들하고 될 수 있으면 유익한 얘기를 나누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스파게티가 아니고 피게티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저 프랑스 경제학자인데 토마 피게티라고 하는 사람인데 21세기 자본이라는 책으로 아주 유명해졌죠. 그래서 세계의 불평등이 자꾸 확대되고 있고 또 양극화가 점점 심해지고 있는데 그 원인이 뭐냐? 그 원인을 피게티가 21세기 자본이라는 책에서 주장을 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얘기 그럴듯하다. 그럴듯한데 그 진짜 그런가? 해가지고 전 세계의 경제학자, 사회학자, 뭐 여러 분야의 학자들이 실제 자료를 갖다가 놓고 분석해보고 따져보고 해가면서 그래, 정말로 인류 사회가 점점 더 불평등해지고 더 평등해지는 게 아니라 점점 더 불평등해지고 점점 더 양극화가 심해져서 많이 가진 사람은 점점 더 많이 갖고 조금 가진 사람은 점점 더 조금 갖고 또 조금 가진 사람은 점점 많아지고 많이 가진 사람은 점점 더 줄어들고 말하자면 극소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대부분은 가진 것이 없어지는 이 일이 과연 어떻게 해서 생겨나는 것이고 이루어지는 것이냐 그 논쟁을 불러 일으켰지요. 아마도 그런 점에서 지난 몇 년 동안에 출판된 책들 가운데 가장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또 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자극하고 불러일으킨 그런 책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아마 얘기도 듣고
책도 읽고 그렇게 한 분들도 물론 여기에 계시리라고 봅니다. 근데 피게티가 자기의 생각을 정리를 했는데 딱 저렇게 정리했습니다. 자본 수익률이 경제 성장률을 앞지르면, 자본의 수익률이 경제 성장률을 보다 더 커지면 결국 불평등해진다. 그것이다.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우리가 장사하고 사업을 하기 위해서 내 빌딩이 없으니까, 내 건물이 없으니까 건물 가지고 있는 사람 건물에 세를 얻어가지고 임대료를 내가면서 내가 장사를 하는데, 내가 장사해서 얻는 이익보다 임대료로 가져가는 것이 더 많으면 결국 장사하는 사람은 계속 수입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계속 그렇게 가다 보면 건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점점 더 많은 것을 갖게 되고, 이렇게 되는 그런 것이 우리 사회에서 실제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도 이런 예의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생산 활동을 하고 있지만 그걸 한 사람이 모든 걸 내가 가지고 있으면 뭐 그게 관계가 없겠지만은, 그러나 내가 모든 걸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자본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 자본을 빌려서 한다든지, 내 건물이 없으니까 건물을 세를 내고 얻어서 한다든지 하는데, 빌린 자본에 대한 이자율이 또는 빌린 건물에 대한 임대료가 실제로 내가 벌어들이는 것보다 더 많아지면 결국은 장사하고 돈벌이하는 많은 사람은 점점 더 수입이 줄어들어서 이 사회는 점점 더 한쪽으로 기울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제 학자들은 진짜로 그러냐 뒤져보자. 물론 피게티 자신이 프랑스에 오랜 기간에 걸친 실제 자기네들의 경제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해서 얻은 결론을 자기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나라마다 이제 미국은 미국대로, 우리나라에서도 우리나라 경제학자들이 또 우리나라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합니다. 여러 논쟁이 붙고 그랬지만은, 그러나 좌우지간의 공통된 얘기는 무시할 수 없는 얘기다. 이것이 들어맞는 사회가 굉장히 많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정말로 이자율에 대해서, 임대료에 대해서, 우리가 흔히 여러분들 뭐 경제적인 얘기하고 세금 얘기하면 법인세를 어떻게 할 거냐, 그게 다 같은 얘기입니다. 법인들이, 기업들이 자본을 투자해서 벌어들인, 그 기업이 벌어들인 것을 사회가 세금을 통해서 사회가 같이 나누어 갖는 비율을 얼마를 할 것이냐. 아니다. 그건 법인세 자꾸 높이지 말고 법인세는 낮추는 게 좋아. 그건 그들이 가져가게 하자 라고 하면, 그대로만 하면 R은 자꾸 커지고 G는 자꾸만 줄어드는 결과가 되는 것이죠. 말하자면 그런 시비입니다. 그게 법인세를 뭐 줄이지 않느냐 높이지 않느냐 하는 시비가 결국은 이 사회를 우리가 평등하게 갈 것이냐 아니냐, 그 문제를 우리가 대처할 것이냐라는 게 이제 정책을 세우는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이제 그런 것이 나옵니다. 자, 좌우지간에 우리 사회에서 생산을 해내는 것만큼 그것이 될 수 있으면 고르게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건강하지요. 거기서 빼먹는 사람이 너무 많으면, 그 빼먹는 사람이 너무 많이 빼먹으면, 빼먹는 사람은 좋은지 몰라도 열심히 일하는 많은 사람들은 힘만 들고 생기는 건 없고 점점 어려워지고 이렇게 되니까, 사회가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빼먹는 것이 많지 않게, 또 아주 없으면 되겠습니까? 그 있어야 투자하는 맛도 있고, 그래야 건물주도 건물을 줘서 사람들에게 거기서 빌려서 장사도 하고 사업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지, 뭐 건물 임대료 일찍 받으면 안 된다거나 건물 임대료를 너무 적게 받도록 한다면 그것도 결코 건강한 사회가 아니죠. 그러니까 국가 정책을 세우는 사람, 경제학 하는 사람들 머리가 아프지. 그걸 어느 정도로 해야 될까?
어느 정도로 해야 이게 경제도 잘 굴러가면서 그런 그 불평등도 어떻게 좀 없거나 줄어들거나 할까? 그래도 그 분야에 열심히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정책을 세우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행정가나 또 입법가들도 있으니까 그런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자꾸 지원해서 제대로 그런 걸 구상하고 계획하고 연구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일을 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또 우리 시민들의 국민들의 역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엉뚱하게 경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논리를 가지고 이제 우리 이제 교육 얘기를 한번 해보자라는 겁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활동을 합니다. 여러 가지 경제적인 활동도 하고 정치적인 활동도 하고 문화적인 활동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우리가 활동을 하자면 뭘 아는 것이 필요하죠. 기술도 필요하고 지식도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배우는 것이 필요한데 활동량에 비해서 학습이 적으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될까요? 경제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배우는 거는 적어. 죽으라고 일은 하는데 아는 게 없어. 아는 게 없이 뭘 하면 시간만 쓸 수밖에 없지. 노동 시간은 늘어나고 그러나 그 노동에 대한 임금은 올라가지 않고 왜냐하면 노동의 질이 높지가 않으니까 아는 게 없어서 기술이 시원찮고 지식이 시원찮으면 죽으라고 일하니까 시간은 많이 쓰지만 그 결과물이 제대로 좋은 게 안 나오니까 그 대가를 많이 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학습이 부족한 그런 상황에서는 경제활동에 들이는 시간과 노력은 많지만 결국 그의 경제적인 성과는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래서 사회 전체도 발전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만약에 국가끼리 대비를 해서 어떤 나라는 활동도 활동이지만 그에 필요한 학습도 열심히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만들고 사람들이 배우게 한다. 새로운 기술도 계속해서 습득하고 뭐 4차 산업 운운하는데 말만 4차 산업이 아니라 진짜 4차 산업에 필요한 기술도 배울 수 있게 해주고 그냥 개인 보고 막 네가 알아서 배워가 아니라 나라에서 신경을 써가지고 그래 이런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4차 산업에 제대로 자기 기술을 발휘할 수 있도록 뭐를 배울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되겠는가. 그들이 어떤 지식이 지금 필요한가 그 지식을 어떻게 그들이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줄까. 그런 걸 잘 하는 사회는 아마도 경제가 더 발전할 것이고 그렇지 않고 배우고 말고야 그 개인이 알아서 할 일이지 지가 돈도 벌으려면 지가 열심히 배우지 어떡하란 말이야 라고 하는 사회 같으면 결과적으로 배울 시간이 없고 그렇게 해서 자기 기술을 늘리기도 어렵고 새로운 지식을 얻기도 어려우니까 일만 죽으라고 했지 무슨 선거 구호모양으로 저녁이 있는 시간인데 저녁이 있는 삶이 아니라 저녁이 없는 삶을 갈 수밖에 없고 없는 기술에 없는 지식에 하려니까 시간만 쓸 수밖에 없지 무슨 저녁 시간 가지고 그러다가 무슨 뭐 월급 받을 게 별로 없을 테니까 그렇게 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정치 활동 우리가 정치 활동을 하는데 뭘 정치에 대해서 알고 나라 일이 이런 것이다 국민의 권리가 이런 것이고 또 국민의 책임, 의무는 이런 것이고 그런 것을 알고 그것에 맞춰서 정치적인 활동을 하는 경우와 그렇지가 않고 아이고 뭘 알긴 뭐라도 시키는 대로 하면 되지 정치적으로 바빠 모이라면가 모이고 뭐 외치라면 열심히 외치고 뭐 박수치라면 열심히 박수치고 하는데 뭐 자기 생각이 없으니까 따라만 다니는데 죽으라고 바쁘긴 한데 정치적으로 자기 생각을 반영할 길도 없고 그렇게 해서 나라가 발전하기도 어렵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문화활동 우리가 사실 여러 가지 이제 문화적인 생활을 우리가 이제 해나가고 있지만 그 문화적인 생활을 하려도 사실 배우는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책도 읽을 필요가 있고 요새 시쳇말로 인문학도 좀 할 필요도 있고 영화도 좀 구경도 좀 하고
물론 뭐 노래도 배우고 꽃꽂이도 배우고 뭐 물론 근데 책도 좀 읽고 서로 대화도 나누고 아까 우리 저 시청의 저 기획 실장님인가 그분 인터랙티브 러닝도 얘기했습니다. 서로 상호간에 배우자. 얼마나 좋은 얘기입니까? 사실 상호간에 서로 배우자. 그런 것들을 하면 문화적인 수준도 올라가고 교양도 있어 보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교양이 있고 그러면 내 자존심도 생기고 그런 나를 다른 사람이 무시하기가 어렵고 그런데 뭐 바쁘긴 바쁜데 뭐 노세 젊어 노세 뭐 한다든지 뭐 좌우지간에 수준이 낮은 그런 그 문화적인 생활을 하면 결국은 자기의 인품이 올라가기도 어렵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결국은 무시당하기 일쑤고 결국 그렇게 해서 자기의 인생이 활동은 바쁘지만 실제로 그의 인생의 결과는 별 값어치가 없는 이런 것으로 될 우려가 있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학습이 왜 필요하냐? 삶에 필요한 지식, 기술, 교양 이런 것들을 계속 우리가 늘려갈 때 우리의 삶의 활동도 수준이 높아지고 인품도 높아지고 삶의 가치도 높아지고 내가 그래도 내가 인간답게 사는구만 내 자식 앞에 내가 그래도 부모로서 그래도 내가 쓸만한 인간이라는 걸 내가 내 자식들한테 보여주면 내가 살고 있구나.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 수 있지만 만약에 학습이 실제 우리 생활보다 더 자꾸만 줄어들고 적고 하다면 결국은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우리의 삶이 점점 쪼그라들고 무가치해지고 나의 자존심을 지키기가 어렵고 다른 사람의 무시를 당하는 것에서 어쩔 수 없이 당하고 정치적으로 사람들에 끌려다니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죠. 그런 점에서 학습이 매우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근데 이 학습도 그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따라서 그 필요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배운다고 하는 것도 모든 시대에 다 똑같은 것이 아니고 시대에 따라 달라집니다. 말하자면 1900년대를 놓고 보면 1900년대 그 이전에 또 1800년대도 또 그랬습니다만은 1900년대에는 애들 때 살던 인생이 어른이 돼가지고도 같은 인생이라. 그러니까 이런 거죠. 말하자면 내가 어른이 돼가지고 보니까 애들 노는 게 내가 놀 때 딱 그거네. 딱 그거야. 그래서 그쪽에는 내가 놀 때 애들이 그런 게 아니라 할아버지가 봐도 할아버지가 놀 때 똑같이 노네. 이 손자놈들이. 시대가 변하지 않으면 할아버지 할머니 시대의 문화나 아들 딸 시대의 문화나 손주들의 문화나 같은 거니까 시대가 변하지 않으니까 그때나 이때나 옷이라는 것도 그때 옷이나 지금 옷이나 유행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옛날 분들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옛날 분들의 유행이 어디 있어? 할머니 입던 옷 해지지만 않았으면 손주 때 그대로 입으면 그냥 그대로 멀쩡한 것이고. 그러니까 그럴 때에는 지금 애들이 자라고 있을 때 얘가 어른이 되면 어떻게 살을 거지? 아니 예측하고도 남지. 그게 뻔할 뻔짠데 얘가 커도 결국 우리 어른들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사는 거 똑같은 거 살 건데 무슨 어떻게 살아? 걱정할 게 없는 거지. 뻔할 뻔짜지. 그러니까 자신 있게 가르칠 수 있어. 너는 이렇게 하면 돼. 너 어른 돼가지고도 딱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우리가 그렇게 가르칠 수가 있죠. 그래서 아동과 청소년기에
어른들이 자기네들 사는 방식을 그대로 가르치면 그걸 그 애들이 어른이 돼서 그대로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었죠. 그것이 19세기의 교육이었습니다. 지금은 어떤가? 글쎄 봅시다. 그런데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2000년대가 됐습니다. 애들 시대와 어른 시대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우리 애들 보면 우리 놀던 거하고 전혀 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인종이 달라졌어. 이게 인종이 인간 종자가 달라져 버렸어. 이게 어떻게 된 게 우리가 나눈 놈들인데 그렇게 됐어. 그러니까 이놈들이 아버지 어머니가 이놈건 이렇게 하는 거야 이놈들아. 아이고 그건 엄마 아버지 때 얘기지 왜 우리한테 그런 얘기합니까? 애들은 신경질을 빡빡 내. 그게 애들이 틀린 겁니까? 애들이 보니까 엄마 아빠는 지나간 시대 사람인데 지나간 시대 걸 자꾸만 우리한테 요구하니까 애들이 신경질을 빡빡 낼 수밖에 없지. 그래서 아동기와 성인기가 저렇게 단절이 되니까 전혀 다른 사회가 되니까 예측을 할 수가 없는 거지. 이놈들이 나중에 어른이 됐을 때 어떻게 살아? 그러면 그때를 위해서 이렇게 가르치면 되겠네. 19세기에는 그것이 가능했고 또 그것이 그대로 척척척 들어맞았는데 지금 이 시대는 그게 안 되는 기라. 그 부모 자식만 그래요? 대를 갈수록 그런 거야. 계속 할아버지 시대하고 아들 시대가 달라져 버렸고 아들 시대하고 손주 시대가 달라졌고 내가 속으로 이놈들 니들 그러지 니들도 새끼 낳아봐라 니들도 똑같이 이제 그런 고생할 거야. 그러겠지. 요새 지금 자라는 놈들도 지들이 어른 돼가지고 애들 가르치려고 그러면 엄마 아빠 왜 이래 이거 우리 시대는 달라라 할 거야 뻔히. 그래서 우리 교육하는 사람들이 지금 난리가 난 겁니다. 옛날에는 다 우리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으니까 그걸 준비해서 열심히 가르치면 그걸로 됐는데 이제는 예측을 할 수가 없으니까 뭘 가르쳐야 된단 말이냐. 그렇다고 놀릴 수가 없으니까 가르쳐. 그러니까 가르치는 게 제일 자신 있는 게 자기가 아는 것밖에 없으니까 자기식으로 가르치니까 요즘 애들이 학교는 죽었다 그러는 거지. 학교는 망했다 그러는 거지. 학교를 뭐 어른이 망했다 그럽니까? 애들이 망했다 그러지. 왜 우리한테 쓸데없는 걸 가르치냐 이거지. 분위기부터가 싫은 거야 애들이. 분위기부터가. 애들이 잘못됐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애들은 애들대로 가르치더라도 어른은 어른대로 가르칠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지금 이미 어른이 돼 있는 사람들도 우리가 어릴 때의 그때 어른 사회가 아니야. 우리가 지금 맞는 이 세계는 새로운 거야 이게 우리한테. 우리 성인들도 새로운 거야 이게. 그러니까 애들은 뭐가 가르치는 말들은 어떻게 되더라도 우선 급한 게 어른들이 자기네들이 처음 부딪히고 있는 이 문화에 적응하기 위한 학습이 필요한 거라. 그래서 성인의 학습이 필요한 겁니다. 그걸 해야 우리가 이 시대에 적응해 살 수 있고 그러는 걸 알아야 이게 문화가 이렇게 달라지는 거구나 하는 거를 우리가 직접 체험을 해야 우리가 그다음부터 애들을 대하는 것도 자세가 달라지는 거죠. 내가 겪어보니까 진짜 우리가 자라날 때와 어른이 됐을 때가 다르구나. 그 새로운 걸 우리가 배울 수밖에 없네. 그러니까 이놈들도 지금 그러네. 이놈들 지금 이런 것이 필요한 것 같아도 얘들이 어른이 됐을 때 또 다른 것이 될 텐데 그러면 얘들을 뭘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 새로운 교육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른이 돼가지고도 배워야 되고 노인이 돼가지고도 노인으로서 삶을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또 역시 배워야 되고 그래서 유행하는 말 우리가 맨날 유행어로 쓰는 말 평생학습이 나온 겁니다. 평생학습이 좋아서 평생학습입니까? 할 수 없이 평생학습입니다. 사실 생각해보세요. 평생 배워야 된다. 글쎄 어떤 양반은 그게 되게 좋겠지.
그래 참 얼마나 행복하냐. 평생 배우니까 얼마나 좋으냐. 하기 시습지 불력 낳고 하랬다. 뭐 얼마나 할 양반도 있지만 사실 평생 배운다는 게 그게 그렇게 즐겁고 쉽기만 한 일이 아닌데, 근데도 우리가 맨날 평생학습 떠드는 이유는 평생학습이 살아가는데 어쩔 수 없이 필요한 것이다.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좋고 나쁘고 선택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필수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평생학습하는 것이고, 그래서 평생학습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고 사회적 여건을 만들고 그러한 지역사회를 만들고 우리의 가정을 만들고 그런 우리의 대인관계를 만들고 이렇게 하자고 우리가 일하고 있는 것이죠. 자랑스러운 것은 이 방에 있는 분들은 다 그런 일에 앞장서 있는 분들이니까 매우 어려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이 왜 그런 걸 뭐하러 하냐 라고 비아냥거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그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이 바로 이 방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자부심을 가지고 어떤 시대적인 우리의 사명감을 가지고 이 일을 하게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나라마다 난리가 났는데 모든 나라가 난리가 난 건 아닙니다. 잘 나가는 나라는 난리가 났고, 진짜로 잘 나가는 나라는 난리가 났고 현찮은 나라는 난리가 안 났어요. 뭐 무슨 일이 일어났어? 뭐가 어쨌어? 아직도 뻥뻥한 게라. 시대가 변했어? 뭐 애들 교육이라는 거면 애들 때 가르치면 되는 거지 뭐 어쨌다고. 뭐 잘 나가는 나라들은 이런 겁니다. 생애 초기의 학교 교육으로 옛날에 했는데, 왜냐하면 애들 때 벌써 어른이 될 때 어떻게 살아갈 걸 우리가 다 예측이 가능했으니까 애들 때 가르쳐서 평생을 살아가게 한다라는 것이 있었는데, 아니다. 이제는 시대가 바뀌어서 아동기의 사회하고 성인이 됐을 때 사회가 다르고 또 노년기간 또 다 다른 시대가 되니까 각 시대마다 성인기면 성인기, 노년기면 노년기, 또 그 다음 세대 계속해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가르치는 소위 평생학습 지원 체제로 가야 된다. 잘 나가는 친구들은 이게 난리가 난 겁니다. 이게 보통 일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학교 가지고 애들만 가르쳐서 그냥 교육 끝났네 하다가, 아니야, 이거 어른들도 가르쳐야 돼, 노인도 가르쳐야 돼. 그러면 뭐 내용이 딱 정해져 있어. 아니야, 다음 시대는 또 뭐가 될지 몰라. 그래도 배울 수 있도록 해야 돼. 야, 어떡하란 얘기냐? 난리가 났지 진짜.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교육을 누가 관리하냐? 뭐 이렇고 뭐 말도 많고 그러지만 학교는 비교적 분명합니다. 애들 가르치면 되고, 그 애들이 뭘 가르쳐? 어른이 됐을 때 필요한 거 가르치면 되는 거야. 그러면 누가 가르쳐? 선생님이 어떻게? 선생님이 딱 그 어른이 됐을 때 갖는 그 문화 선생님한테 미리 가르쳐 놓으면 그 선생님이 가르치면 돼. 그래서 그 선생님들 양성에 몇 년 동안 양성해서 해놓으면 그 선생님이 평생 선생님 노릇하면서 할 수 있어. 그렇잖아요. 생각해보면 매우 단순한 일입니다. 그것도 실제로는 매우 복잡하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매우 단순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야. 이게 세대가 다르면 뭐가 달라져. 그러면 어떡하냐? 선생님을 매번 새로 기르냐? 그러네. 어떡하냐 이거. 그럼 선생님을 매번 연수시키냐? 그거 어떡하냐 이거. 선생님들도 보통 일이겠어요? 사범대학 교육대학 배워서 가지고 평생 직업인으로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데, 맨날 새로 배워야 된다면 그 선생님은 어떡하겠어 그거. 그 월급 더 줄 거야 이거? 일이 보통 일이 아니죠. 그래서 교육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교육비의 문제도 이게 그냥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그냥 세금 내용에서 재정 뚝 잘라서 이걸 학교 교육에 써. 그러면 교육비 오케이. 근데 어른도 가르쳐야 돼. 또 뭐 자꾸 바뀐대. 새로운 걸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때마다 돈을 어떻게 하냐 이거. 전부 나라 돈으로 해야 되냐? 개인도 부담해야 되냐?
기업도 부담해야 되냐? 이거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냐? 교육비를 어떻게 분담을 하고 어떻게 나누어서 낼 것이냐? 학교와 대학도 각자 하던 일이 분명하게 있었는데 이렇게 시대가 달라지면 학교가 그러면 뭘 해야 되지? 대학은 뭘 해야 되지? 그전처럼 대학은 꼭 18, 20 몇 살 먹은 애들만 놓고 가르치면 되는 건가? 그렇게 하면 대학이 먹고 살 수 있을까 앞으로? 기업은 그냥 사람만 채용해서 그냥 일 시키고 월급만 주면 되는 건가? 나라마다 난리가 났죠. 잘 나가는 나라들은 난리가 났기 때문에 그래서 기업도 교육기관이다 딱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말로 기업은 학습 조직이다. 개념부터 다르게 만드는 겁니다. Learning Organization이다. 기업은 생산하고 판매해서 수익을 올리는 조직이지만 그 전에 더 근본적인 걸 따지면 이 새로운 시대에는 기업도 학습 조직이다. 종업원들이 어떻게 학습을 해서 어떻게 이 변해가는 시대의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계속 습득해서 해나갈 수 있도록 한 기업 경영 방식이 달라질 수밖에 없고 기업의 CEO의 역할이 달라질 수밖에 없죠. 이런 것들이 지금 소위 잘 나가는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열심히들 하고 있는 일입니다. 법 바꾸고 뭐하고 그러니까 싸움이 안 생기겠어요? 자연히 싸움이 생기지. 근데 기존에 하고 있던 사람들은 왜 우리한테 다른 일을 시키냐 항의도 하죠. 이러다 보니까 어떡하냐, 이거 관리를 제대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뭐 정부가 나서 이러자 저러자 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사회적으로 합의를 이루어야 되겠다. 이게 일시적으로 끝날 일이 아니고 새로운 시대에 장기적으로 갈 일이니까 사회가 뭔가 토론을 하고 논쟁을 해서 뭔가 어떤 방향을 우리가 같이 합의를 해서 그렇게 하고 나면 그걸 그대로 밀고 나가야지. 그렇다 해서 매번 또 바꾸고 흔들려고 하면은 이거는 될 일도 안 된다. 그러니까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사회적 합의를 이루되 그렇게 해서 결정된 것은 법으로 만들어 쉽게 그냥 막 바꾸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국가의 역할은 그걸 집행하는 거야.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것들이 법이 지켜지고 있는가 아닌가 감독하고 그 원칙을 다 지키고 있는지. 그렇게 해서 이놈은 원칙 지켰는데 저놈이 안 지키면 원칙 지키는 놈이 손해보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길거리에서 맨날 부딪히는 거 아닙니까? 교통 질서가 있는데 교통 질서 열심히 지켜가는 사람은 어떤 놈은 그냥 신호등에 무시하고 막 가면 저놈은 저 가고 싶은 대로 댕기고 나는 그냥 질서 지키다가 맨날 시간 늦고 이러네. 그러면 국가가 해야 될 일은 정해놓은 교통 규칙이 있으면 그것이 반드시 지켜지도록 하는 것이 국가지요. 그래서 우리가 국가에 폭력을 준 겁니다. 국가에 경찰도 주고 경찰총도 주고 경찰이 다 할 수 없는 건 군대를 주고 대포도 주고 뭣도 주고 하면서 폭력을 정부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왜 폭력을 줍니까? 정부에? 국가는 그런 정해진 원칙을 지키도록 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국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새로운 종류의 이런 교육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우리가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합의를 하면 그것을 법으로 정하고 그 법에 따라서 하는데 그것이 또 역시 집행이 제대로 되지가 않으니까 그것이 정상적으로 집행이 되도록 그거를 관리하고 감독하는 역할은 정부가 한다. 그것이 소위 선진국들이 잘 나가는 나라들이 이 혼란스러운 이 새로운 현상에 대해서 지금 벌이고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어떤가? 참 안타까운 얘기인데 아까 제가 그랬습니다. 어떤 나라는 난리가 났고 잘 나가는 나라들은 난리가 났는데 어떤 나라들은 지금 일이 무슨 일이 생겼어? 뭐 어쨌다는 거야? 우리가 그 중에 하나입니다. 뭐 어쨌다는 거야? 뭐가? 평생교육
웃기고 있네. 그냥 평생교육 하라는 사람들 이렇게 떠들으라고 그래. 정부가 내놓은 국정과제를 보십시오. 국정과제.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한다. 교실혁명을 통한 공교육을 혁신한다. 교육의 희망사다리를 복원한다. 고등교육의 질 제고를 시킨다. 평생직업교육 혁신한다. 미래교육 환경 조성 및 안전한 학교를 구현한다. 교육민주주의 회복 및 교육 자치를 강화한다. 말하자면 다 기존에 애들 때 어른 사회에 필요한 것을 가르쳐서 내보내는 학교 중심 교육이 그냥 그대로 나와 있고, 평생 운운하는 거는 네 번째 뒷부분에 하나 들어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교육 정책은 기존의 학교 제도 중심으로 간다 이겁니다. 뭐가 문제인데? 이겁니다. 뭐가 문제인데 뭐 어쩌고 그래? 지금 있는 것도 하기 바빠 죽겠는데 이것도 문제가 많아. 학교도. 그러니까 이 학교 문제는 해결하면서 학교 잘 끌고 가야지. 뭐 다른 게 무슨 뭐가 문제야? 그게 현재 우리 국가, 우리 정부가 가지고 있는 의식입니다. 뭐 현재 정부만이 아니라 앞에 정부도 그랬고 그 앞에 정부도 그랬고 그 앞에 정부도 그랬고 내내 학교 중심의 교육 생각에서 말하자면 교육이란 뭐냐, 배운다는 건 뭐냐, 애들 때나 어른 때나 사는 게 같아. 그러니까 애들 때 어른이 됐을 때 필요한 어른 그걸 그냥 가르쳐서 내보내면 걔들이 평생 살아갈 수 있어. 그렇게 되면 사회도 잘 갈 수 있어. 말하자면 사회는 변하지 않는다는 대전제를 깔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말로는 맨날 4차 혁명, 4차 혁명. 진짜 4차 혁명을 진짜로 생각한다면 그렇게 변해? 그렇게 변하면 애들부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이렇게 돼야 되는데 4차 혁명 말로만 4차 싸움이고 4차 혁명 하면서 애들 그냥 뭐 가르쳐서 그냥 어른 됐을 때 지가 그거 가지고 뭐 살아가라고 그러면 되지. 저도 정책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문제입니다. 그 얘기를 제가 그 얘기 하자면 국정과제가 여전히 생애 초기 학교 교육 그 파라다임에서 산업국민국가 시대의 교육 파라다임, 그게 바로 산업국민국가 시대에 어느 나라나 소위 잘 나가는 나라들도 유럽 국가들도 다 18세기 그러니까 19세기 20세기에 가졌던 교육제도가 그게 학교 중심 제도라는 게 딱 그겁니다. 사회는 그게 변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애들 때 가르치면 그걸 가지고 그 애들은 사회에 나가서 평생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의식, 그것이 산업 국민국가 시대의 교육 패러다임인데 잘 나가는 나라들은 그걸 깨트리기 위해서 아까 얘기한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아직 우리는 그것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국정과제에서 봤듯이 평생학습 사회로 전환이 시대적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것에 대해서 우리의 의식이 부족하다. 그러다 보니까 정책이 그러니 큰 정책의 방향이 그러니 실제로 이루어지는 일이 어떻게 했어요? 이건 하도 여러분들 많이 들어서 더 얘기할 것도 없을 겁니다. 확인만 해보세요. 학교 중심이니까 학교 취학률은 최고야. 세계에서 학교 제일 많이 다녀요 우리나라 애들이. 대학원도 제일 많이 다녀요. 대학원도 인구 대비로 대학원 학생 수가 제일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한국이 그렇게 발전했습니까? 지금 우리의 기술 수준이 이렇게 발전했습니까? 우리의 교양 수준이 그렇게 높습니까? 성인의 학습률은 OECD의 평균에도 미달이고 독서율을 봐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성인의 역량을 조사를 한 거 보니까 언어 능력은 평균 정도, 수리력 문제 해결력은 평균의 미달. 우리가 IT 보급률이 얼마나 높다 최고다 그러는데 IT를 통한 문제 해결 능력은 떨어지고 나이가 먹을수록 그냥 뚝뚝뚝뚝 떨어지고. 그러니까 그냥 이런 거를
필요한 단순한 기능은 이용을 하지만 우리가 스마트폰이고 뭐고 인터넷이고 단순한 기능은 그냥 활용을 하지만 그걸 가지고 좀 수준 있게 고급으로 활용하는 건 모자란다. 왜? 공부를 안 했으니까. 학교는 그렇게 많이 다녔는데 실제 필요한 공부를 안 했거나 할 기회가 없고 뭐 이랬으니까. 그것이 우리의 좀 슬픈 현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시간도 다 됐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이따가 이제 뒤에 이제 발제하실 선생님들이 좋은 말씀을 해주실 겁니다. 큰 틀에서 얘기하자면 파라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정말로 학교 교육에 매여 있지 말고 제발 평생 학습으로 가자. 교육부도 그런 점에서 바꾸자. 교육부를 뭐 미워서 어떻게 하자는 게 아니라 교육부가 정말로 평생 교육을 제대로 하고 좀 그런 걸 지원하는 쪽으로 바꾸자. 또 이제 그런 걸 그렇게 많이 하다 보면 개인에게만 맡길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개인이 모든 걸 또 하고서 또 돈 들어가면서 다 하겠어요?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현재 개인이 돈 들여서 하다 보니까 그럴 돈이 없고 또 하루 보러 하루 먹는 사람은 시간을 낼 수가 없어. 그러니까 무슨 뭐 평생학습 많이 여기저기서 이루어지지만 층이 있는 거야. 우리가 알다시피. 그렇지 않습니까? 그 시간을 확보할 수 있고 그 비용을 확보할 수 있는 사람은 가서 받지만 그런 시간을 확보할 수 없는 사람은 좋은 줄 뻔히 알면서도 갈 수가 없는 거지. 평생학습의 공공성이 절대로 필요한 것이죠. 특히 직업교육, 많은 사람들의 직업교육, 직업기술을 향상시키고 뭐 하는 데서 그런 것들 우리가 공공재정을 가지고 그것을 지원해주는 그것이 진짜 우리나라의 경제력을 일으키고 그것이 우리의 소득 수준을 높여주고 그것이 결국은 우리의 사회의 평등을 더 확보해주는 그런 길이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재정을 키워야 된다. 아까 우리 이창규 회장님도 얘기했습니다. 정확하게 금년도 예산입니다. 이거 금년도 2018년도 예산입니다. 한국은 0.9%입니다. 영국은 뭐 횟수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영국은 교육 예산 중에 평생 교육 예산이 28%, 독일은 18%, 핀란드는 11%, 한국은 0.9%, 스웨덴은 GDP의 4.9%. 이게 말하자면 잘 나가는 나라와 우리 같은 나라의 차이입니다. 현실적인 차이입니다. 그러면서 참 우리끼리 얘기지만 우리가 입이 아프게 이렇게 떠들지만 재정 확보가 안 돼가지고 우리가 아무리 떠들어대도 현실적으로 뭐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서 정말로 찌들러 우리도 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평생학습 재정 올려라 라고. 예? 정말로 이게 평생학습 중요하다고 떠든다고 된 일이 아닙니다. 이게 그냥 데모 선동했다고 하지 마십시오. 자, 대학도 이렇게 막 달라진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우선 우리도 지금 대학에 이제 성인 학생들 그래서 받아서 평생학습 대학도 만들고 이런 걸 하고 있지만 이미 오래전서부터 미국, 스웨덴 이런 데는 대학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의 50% 이상이 성인들입니다. 이미 청소년들만 다니는 게 아니고 어른들이 다닌다는 거는 다 직업인들 뭐 이런 사람들인데 그러면 가르치는 내용이 똑같이 그냥 교과서만 읽으라고 하면 되겠어요? 어른들은 이미 경험을 하는 게 많기 때문에 책만 읽으라고 하면 싫어. 또 책만 읽기도 어렵고 눈도 시력도 그렇고 그래서 실제적인 걸 필요로 합니다.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바뀌어야 돼. 어려운 일입니다, 사실. 그래서 뭐 우리끼리 얘기지만 평생 대학원 만들자 그러면 사실 교수님들도 많은 수가 반대합니다. 아니 그냥 18, 20살 먹은 애들 가지고 그냥 책 읽으라 그러고 뭐 리포트 써라고 뭐 잘만 하는데 이거 어른들 갖다가 놓으면 그렇게 가지고는 안 되니까 이거 실제적인 걸 해줘야 되니까 그냥 관들은 또 얘기를 많이 그냥 또 의견이 많아 또 얘기 다 들어줘야 되고 이거 해야 되고 아니 이거 교수가 이거 뭐 전혀 이게 옛날하고 달라진 거라
솔직히 교수님들도 그런 거 안 했으면 좋겠죠. 물론 모든 교수님들이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교수 사회에도 이 평생학습에 대해서 반드시 그렇게 환영하는 게 아니다.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하는 그 상황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상황을. 자, 뭐 그런 게 그 저소득적 실업자들을 위한 지원제도, 다행히 이제 바우처 제도, 뭐 우리 또 강대중 교수 열심히 주장도 하고 해서 바우처도 그래도 금년에 좀 시작했습니다. 뭐 쌍이지. 그래도 시작을 했다는 게 어딥니까? 그걸 늘려가야 됩니다. 늘리도록 우리가 압박을 해야 됩니다. 압박을 해서 바우처를 해서 학습비를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여기 다 여러분에서 일들 하고 계신데 기초지자체, 광역지자체, 산업계, 시민단체, 국가들이 모여서 상의하고 협의하고 서로 위에서 딱 지시만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여기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원장님도 계시지만 서로 협의하고 상의하고 서로 참 힘드는 것을 서로 나누고 이렇게 가면서 우리가 사회적 협의를 통해서 우리가 힘을 합쳐서 만들어가는 그런 장치를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주시민교육, 그런 걸 하자면 결국 시민이 주인입니다. 시민이 주인이 돼야 되고 시민이 힘이 있어야 되고 시민이 내가 주인이다라고 하는 의식을 갖고 그렇게 행동을 할 때 가능한 것이죠. 그런 점에서 사실 민주시민교육은 그런 것을 일으키는 아주 가장 중요한 토대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한 번 더 강조하는 식으로 얘기한다면 기본권으로 모든 국민의 학습권을 존중하는, 그러니까 국민의 학습권은 국민의 기본권이다라는 아주 확고한 우리가 철학을 가지고 그것을 존중하는 한국 사회를 건설하는 데에 우리가 나가야 된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모여서 운동하고 주장하고 이렇게 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의 이 평생학습 운동은 사회적 혁명 운동입니다. 사회적 운동입니다. 이게 민주화 운동 많이 됐습니다. 민주화 운동으로 다 이게 완성되는 게 아니라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대로 완성되기 위해서는 학습을 통해서 우리의 아까 얘기한 경제적 역량, 정치적 역량, 문화적 역량이 커갈 때 우리 시민들의 역량이 커서 우리 사회가 참으로 민주적이고 참으로 국민이 주인인 사회가 되지 않겠는가.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뜻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번 잘해보십시다 여러분. 고맙습니다.